다 폈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무슨 시 배웠어 지난 시간에? 5월. 5월 또? 초록색. 그래 그래. 초록 기쁨의 숲이랑 5월 배웠지. 오늘도 시 두 개를 배울 건데 이렇게 시 두 개가 나올 때는 항상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네, 물론 당연히 시험에는 뭐 위주로 나오냐면 차이점 위주로 나올 거고, 성탄제랑 수혜비밀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지금 같이 엮여서 나오는 거냐면 작가 때문에 같이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김종길이라는 작가랑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 이 두 사람 왜 손을 자꾸 손이 하나만 있어야 돼. 손이 두 개니까 지금 자꾸 한쪽 손으로 그냥 자, 작가의 초점을 맞춰서 볼 건데 잠깐 문제를 볼까? 2번 문제 잠깐 같이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 다 폈어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이래.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너네한테 문제 풀 시간을 따로 줄 거야. 자, 김종길 시인의 작품에 가족에 대한 시가 많이 나온대.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그의 성장과 연관이 깊다. 그래서 성탄제에도 3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애가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애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 이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거 할 거야. 지금 그거 할 거야.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눠? 그치.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작품 안에 나타난 요소만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시읽기 매뉴얼. 화자 찾고, 정서 찾고, 그 다음에 상황 찾고, 태도 찾는 게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거. 시 안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반대말이 뭐야? 외재적 관점이지. 이 외재적 관점은 뭐냐면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거. 써볼까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지. 하나가 이제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은 뭘 반영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반영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반영해? 작가. 삶. 뭘 반영해? 은유 못 써. 지금 선생님 아무것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다니까. 시대적인 배경, 그치? 시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거. 뭐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 뭐 6.25 전쟁이면 6.25 전쟁. 이게 이제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방금 지유가 얘기한 것처럼 작가의 삶을 반영하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이건 이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작가. 그리고 독자가 이 작품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명 깊게 받아들였냐, 얼마나 효용이 있었냐를 보는 게 효용론적 관점. 이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 작가, 독자 모두 작품 바깥에 있는 거니까 외재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거. 그럼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거 세 가지 중에 뭐야? 보기에 나와 있는 거.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인 거죠. 왜냐면 지금 김종길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너 그 김종길 아니야, 얘들아. 원래 이제 금기시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봐야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너네는 뭘 하냐면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읽을 때 뭐 찾아야 되냐면 반드시 화자, 정서, 배경
이 정도는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번 다 풀어. 다 쉬우니까. 깜짝까? 전화할까? 뭐냐, 우리가 고기가 무슨 관점인지 쓰라고 했잖아. 표현 문적 관점. 응? 선생님 많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겠지. 어디서 어디? 어디선가 봤겠지. 꿈에서 성탄제를 봤다. 뭐야? 나. 수미상관의 방식이 뭐예요? 수미상관 선생님 설명해 줄 거야. 좀 이따가. 1년이랑 마지막 년이 같은 거. 같거나 비슷한 거. 준영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풀었어? 다 풀었는가 봐. 같이 보자.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가시의 제목이 뭐야? 성탄제. 성탄제가 뭐야? 성탄제가 뭐야? 크리스.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는 언제야? 2월 아니 12월. 크리스마스가 2월이야? 12월이지. 그러면은 언제야? 12월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지, 겨울.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의 시간적인 배경이 겨울이라는 거. 가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시 볼게요. 우리가 아까 김종길 작가의 특징을 보고 왔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의 따뜻한 사랑. 그러면 시를 읽을 때에도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를 읽어줘야 돼요. 나머지 표현상의 특징도 당연히 찾아줘야 되고. 그럼 1년부터 와봐. 얘네 근데 화자는 어디 나와? 화자는 몇 연에 나와요? 몇 번째 연에 화자가 나와? 5번째 연에 뭐라고 나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나오지. 여기 지금 시적 화자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일단 겉으로 드러난 화자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1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엔 바에다 숯불이 피고. 그럼 이 방 안은 공간적 배경이겠네. 어두운 건 무슨 색이야, 얘들아? 빨간. 어두운 건 보통 까만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 건 뭐야? 당연히 빨간색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두운 방음과 빨간 숯불을 색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색채 대비하면 어떤 색이 더 강조되어 보여? 빨간색. 빨간색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 대비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 대비를 하는 거. 색채 대비가 얘들아 꼭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빨간색이 아니라 색깔이 다르면 그냥 색채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지. 그리고 아까 보기에 뭐라고 했냐면 김종길은 엄마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키워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라고 하는 건 할머니 혼자 뭐야? 할머니 혼자 어린 나를 돌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외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나를 돌보고 있었어. 저 어두운 방 안에서.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그럼 이 어린 목숨은 누구야? 야. 어린 시절의 화자인 나인 거야. 그럼 아까 오연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나왔었잖아. 어린 목숨, 어린 짐승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목숨이 잦아들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 거야? 웃고 있는 거. 아픈 거. 화자가 뭐야? 어린 시절에 나가? 뭐 병을 앓고 있었나 보지. 자,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지. 그래서 이 시에는 누가 나오지 않냐면 어머니가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럼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시간적 배경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거. 근데 이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 감탄사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 아가 나오면 뭐야? 영탄법. 영탄법을 쓰는 이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여기도 뭐가 드러나냐면 눈이랑 붉은 산수유 열매 사이에 뭐야? 색채 대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색깔이 더 두드러져? 산수유 열매의 색깔이 더 두드러지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 그럼 이 약이 뭘 뜻하는 거야? 밑에 나와 있는 이 약이 뭐야? 산수유 열매.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약은 붉은 산수유 열매인 거야. 근데 아빠가 이거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눈을 헤치고 따왔다라고 했으니까 이 눈을 아버지가 헤치고 온 시련, 역경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쉽게 약을 구할 수 없었는데 약을 구해왔다 이 뜻이야. 그럼 아버지가 저 눈을 헤치고 이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산수유 열매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오연에 나오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다 은유법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아프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연로상기한 볼을 말없이 구비는 것이. 내가 지금 아픈 상태였으니까 연로상기한 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눈을 헤치고 왔으니까 당연히 서늘한 옷자락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아픈 상황이니까 열로 상기했어.
무슨 심상이야 얘들아? 서늘원 하면 무슨 심상이야? 5가지 심상 중에. 그럼 지금 봐봐. 나는 지금 볼이 뜨거운데 아버지의 옷자락은 서늘하잖아. 여기도 뭐가 드러나냐면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나타나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7연으로 올라가서 자, 이따은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얘들아,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날 밤은 언제냐면 내가 아프던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날 밤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몰라. 얘들아, 성탄제가 너네한테 주는 이미지라고요. 선물. 산타. 그게 산타 할아버지. 그치. 우리가 성탄제를 왜 기려? 왜 기렸대요?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야?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왜 죽었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저요. 우리의 죄를. 맞아. 그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 뭐 한 거야? 희생한 거지. 맞아. 그럼 이 그래서 왜 그날 밤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눈이라고 하는 시련을 해치고 나한테 약을 구해다 줬잖아.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 선물도 받지만, 그지? 응.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말이 또 나와요.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럼 지금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현재로 다시 돌아온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시상이 전환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의 이야기. 왜냐면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나는 어른이 된 나인 거죠. 자, 지금 이제 나는 어디에 있냐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 있대. 그러면 지금 일단 시간적 배경이 또 나왔어. 어른이 된 나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대.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옛것이 뭘까? 아버지의 사랑. 뭐랑 이어주면 되냐면 옆에 보면 붉은 산수유 열매, 이걸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옛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공간이냐면 삭막한 공간. 이게 이제 보기에도 나오죠. 도시의 어떤 삭막함을 따뜻한 가족애로 달래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보기의 내용이 나왔지. 자,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내린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지금 이 옛날의 것은 뭐야? 눈. 근데 얘가 지금 이걸 반갑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왜 이걸 반갑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반갑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눈이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이마에 떨어진 눈을 느끼면서 뭘 다시 생각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야.
내가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이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었지. 여전히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나오는 거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 나오는 까닭일까의 까는 서리법일까 아닐까? 서리법 아니에요. 이건 의문형 어미지. 그래서 그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서리법? 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 질문을 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들아,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1번 문제. 보통 이렇게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가 읽고 1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정답을 찾는 거야. 가, 나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번에 1번 봐봐. 가의 수미상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수미상관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1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거.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의 방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어. 가가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봐봐. 가는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 동일한 종결 표현이 쓰였는지 봐야 되는데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뭐다 뭐뭐까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3번은 나를 읽어야 되니까 넘어가. 그 다음에 가는 후각적인 이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만 나오냐면 촉각적 이미지랑 시각적 이미지만 나와요.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의 시간의 흐름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렀는데. 나와요. 응, 시간의 흐름 나와. 뭐야?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렀잖아. 근데 뭐가 아닌 거야? 태도 변화가 아닌 거지.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그럼 3번이 답 아니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는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푼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을 읽는 거야. 가나를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지금 나를 읽지 않았지만 문제를 푼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나왔는지를 찾으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풀 수 있지. 자, 2번에 몇 번이 답이야? 4번. 왜? 표현에서 건조할 때 나왔어. 어? 아니야. 자, 4번. 서늘한 옷자락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왔기 때문에 옷자락이 서늘한 거잖아. 썼어, 주영?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응, 안 썼지? 응, 거봐. 뭐야, 3번도 풀 수 있잖아, 그러면. 기억이 가에 나오니까. 기억이 뭐야? 방 안. 어린 시절에 화자가 있던 공간 이랑 어울리는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화자가 자아를 성찰한다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있는 사람. 여기서 대상이 누군데? 아버지의 사랑이잖아. 단절된 거 아니고 니은 못 풀고 니은 이거 못 풀고 5번 기억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아니. 아니야? 아니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고 싶은 거야 화자가? 그런 말 안 나오잖아. 그럼 아니지. 너 맞다? 자 나시 보자 나시. 에휴. 자 제목 봐봐 제목. 얘들아 저기서 수가 뭐야? 왜? 수가 뭐야? 어? 수는 진짜. 얘들아 너네 시 읽은 거 맞아? 여기서 수가 숫자야? 넘버야 넘버? 자수잖아 자수. 자수를 녹화할 때 수야. 야 너네 문제 어떻게 풀었어? 야 니네 진짜 내신 때 어떡하냐? 자수야 자수. 아니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긁었네. 자 나시 보자 나시. 자, 자 한용운이 누구야? 시인. 시인. 또 배웠잖아. 주연. 맞아 맞아 맞아. 시인. 시인이면서 주영아 따로 앉을래? 전화할까? 아니요. 또 하나 더 배웠어.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시인 말고 아니 독립운동한 직업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변호사. 스님. 근데 이름이 약간 스님 같아. 아니야 네 편견이야 그거는. 이게 이제 원래 연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가 1년이냐면 연구분 되어 있네. 보자 1년부터. 화자 누구야? 나. 화자 나야. 맞아 여기 나와있어.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 옷을 지어놔. 맞아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놨대. 그러면 당신이 시적 대상이겠네. 왜 옷을 지어놨을까 그러면? 보고 싶어. 여기서 옷이 의미하는 건 당신에 대한 뭐야? 사랑? 그치? 사랑하지 않는데 옷을 어떻게 지어? 사랑 그리고 정성을 의미하는 거. 왜? 토 나올 것 같아? 역겨워? 자 그래서 뭐뭐를 지었냐면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대. 심의가 옆에 뭐라고 나와? 심의 뜻이 뭐야? 심의. 선비가 있어. 응. 선비가 입던 옷이. 그럼 당신은 얘들아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그럼 나는 누구야? 여자. 여성화자. 여성화자. 남자 수도 있죠. 여성화자야. 여성화자. 여성화자를 가져다 쓰는 이유가 있어. 여자 스님이에요. 아니라고! 화자랑 시인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지. 이때가 일제강점기라고 했을 때 옷을 짓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이때 당시. 여자. 당연히 여자일 거고. 그리고 누구의 옷을 지었냐 하면 남자의 옷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성화자. 여성화자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지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뭘 안 만들었어? 아니.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지금 내가 뭐를 안 만들었어? 주머니. 주머니를 만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옷에다가 바느질을 아직 하기 전인 거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표현상의 특징만 찾아보자. 지금 뭘 반복하고 있냐면 놓았습니다.
지었습니다. 뭐뭐 한 것 뿐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뭐의 반복이야? 동결함. 그렇지.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지. 근데 이 종결어미가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지, 존댓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어체라고 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심의, 도포, 자리옷 이렇게 똑같은 대상, 비슷한 대상을 나열하는 걸 뭐라 그래? 나열하는 걸 뭐라 그래? 나열의 다른 말이 뭐야? 차례? 차례? 열거. 비슷한 대상을 나열하는 거. 뭘 처음 들어? 그래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강조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어서 옷도 많이 지어놨어. 이거야. 그 다음에 경어체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왜 반말로 하지 않았을까? 네 옷 다 만들었어. 자리 옷도 만들었어. 근데 아직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왜 안 했어? 오빠라서? 연상이라서. 자,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줘. 존중. 오빠라서. 부모님끼리 존댓말 쓰지 않아? 공감인데? 응? 진짜? 난 남편이랑 동갑인데 존댓말 하는데. 네? 얘기 안 했어? 야라고 할 수 없잖아. 야! 이럴 수 없잖아. 하는데? 야라고 하면 돼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 아니지. 그래, 그런데? 왜 너무 싫어? 야, 야는 좀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 야라 그래? 이름인데. 이름도 부르지, 당연히. 뒤에 자기야. 자기야는 안 해. 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뜻에서 경어체를 쓰는 거야. 이게 한용운 시인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봐봐. 얘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옷에다가 붙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대. 그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손때가 많이 묻었어? 많이 만져서. 좀 더럽긴 하다. 자,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인데 내가 이거를 만들다가 놓고 만들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야. 지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옷이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옷을 만드는 행위도 보겠어. 그치. 옷을 만드는 행위도 왜 이렇게 좋아해?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자식도 있냐고요? 네, 자식도 있어요.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저희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진짜로? 네. 그럼 얘들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옷을 다 만들었지? 근데 지금 주머니 붙이는 걸 뭐 하고 있는 거냐? 미루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맞아. 깜짝이야. 만약에 봐봐. 주머니까지 다 만들었어.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어. 이렇게 옷에다가 주머니 딱 만들었어. 주머니 완성. 작은 주머니. 근데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이미 오지 않아. 그럼 이건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주머니 붙이는 걸 미루고 있는 거야. 그럼 님이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아직?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해야? 주머니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자, 그럼 봐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을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머니를 아직 붙이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금 바느질을 할 줄 몰라서라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 거기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그 비밀이 뭔데? 기다리고. 맞아. 당신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수의 비밀인 거예요. 왜 웃어? 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는 내가 왜 마음이 아프고 쓰려? 당신이 그리워서. 근데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항상 뭘 하냐면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 봐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난 뭘 하냐면 주머니를 만들어. 그게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있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수를 놓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거냐면 아프고 쓰린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인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걸 계속 미루는 거지. 주머니를 만들어. 주머니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머니를 만들어. 그 만들기만 하고 뭐 하지 않아? 옷에다 붙이지 않는 거야. 옷에다 붙이면 이미 안 올까. 됐어요? 넘어가 이제.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물이 누구야? 당신. 당신을 주머니에. 아니,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뜻이잖아. 당신은 주머니에 왜 넣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뭐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 그렇지. 그래서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재회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나는 아직 주머니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됐나요? 그럼 이제 1번, 네 3번.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그리움, 사랑, 기다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 그럼 3번은 적절한 거 맞아. 확인을 했어. 2번은 됐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뭐야?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 뭐가 없다고 했냐면 보물이 없다고 했지. 그럼 몇 번이 답이야? 3번. 그치?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화자의 소망이 뭐냐면 임과의 재회 니까. 맞아요? 자, 아직 안 끝나.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가를 중심으로 오늘은 시를 본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한용우는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시인, 독립운동가, 스님. 그럼 봐봐. 그냥 이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을 때 옷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럼 저기서 옷 혹은 술을 놓는 행위, 바느질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방금 시에서 본 것처럼 뭐야? 당신에 대한
사랑, 기다림이야. 그냥 단순히 시인이라고 봤을 때. 그럼 당신은 누구야? 그냥 시인일 때 당신은 누구야? 사랑하는 우리 스님이야. 사랑하는 사람 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독립운동가면 독립. 저 옷을 만드는 행위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의미하는 건 광복인 거. 그 세 번째, 만약에 스님이야. 누가? 당신이? 맞아. 당신이 의미하는 건 절대자. 부처님을 뜻하는 거. 그럼 옷을 만드는 행위는 뭐인 거야? 그럼 스님한테? 수양. 수양. 갈고 닦다라는 말.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 왜 자꾸 책을 덮으려고 그래? 한용운 시인의 특징을 정리할 거예요. 위에다가. 형식이랑 내용을 나눠서 봅시다. 형식적으로는 여기 지금 계속 쓰이는 말이 존댓말이라고 했잖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존댓말을? 경어체. 경어체의 사용이 많고, 그래서 이 경어체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적 어조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배워요. 섬세한 어조라고 배워요. 그리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쓰이고, 여기서도 당신과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 달라는 것처럼. 그리고 역설법.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역설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색채도 강하다. 근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드러내냐면, 당신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날 때는 뭘 쓰냐면, 너네 윤회사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윤회사상? 여기서 불교를 절 다니는 사람은 없어? 윤회사상이 뭐야? 절 왜 다녀 그러면은? 신을 믿는 거. 자신을 믿지. 기독교도 신 믿고 불교도 신 믿지. 도를 믿는 거. 도를 왜 믿어? 윤회사상? 윤회사상이 뭐야? 들어봤는데. 뭐예요 근데? 너 모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걸 윤회사상이라고 저 해요. 선입쌤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이걸 뭐야?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윤회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다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어. 근데 사실 윤회는 불교에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지은 죄가 없어야 다시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가 많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교이세요. 응? 불교인 너만 그렇게 입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언젠가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쓰는 거. 됐어요? 너네 이거 뭐냐? 요거가 다 있지 숙제예요. 42페이지 분석 노트 쓰는 거 이번 주는 됐어? 쉬는 시간은요? 어? 쉬는 시간이